지난 3월 국내에 반입된 사드 발사대 2기 이외에 대선을 앞두고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들어와 보관돼 있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가 추가로 반입된 경위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사드 보고 누락으로 국가안보 사안에 대한 부실 인수인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는 사드를 추가로 반입한 사실을 지난 26일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관련 보고를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유력해지면서 청와대가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종환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의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의 김영춘 의원 등 모두 현역 여당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과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수당으로 지급된 돈 이외에 20억여 원의 사용처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지출됐는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이상영 전 한국마사회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를 아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법정에 있던 최순실 씨는 내일 소환되는 정 씨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고 특검 측에 호소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내일 열리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출석하도록 부인장이 발부돼 증인석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석탄 화력 발전에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국민연금이나 국책은행이 이미 석탄 화력 발전에 수조 원을 투자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저녁 한강 공원 주차장에선 밤 늦은 시간까지 출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데만 최소 30분 이상 걸린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가 당초 국방부가 공개했던 2기 외에 추가로 4기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그동안 추가로 더 있을 것이란 보도는 나왔지만 공식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국방부가 새 정부 청와대에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부실 인수인계를 넘어서 고의적인 보고 누락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이 사실을 이미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으로도 보고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공개 반입과 이후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뒤인 오늘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기존에 배치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추가 반입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발사대가 추가로 반입된 경위와 새 정부에서 지금까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가 반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청와대 발표가 나온 뒤 국방부는 지난 26일 청와대에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사드 한 개 포대가 6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공개한 2기 외에도 4기가 이미 추가 반입됐을 것이라는 추정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국방부는 추가 반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에 국방부가 몇 차례에 걸쳐서 업무 보고를 했지만 그때도 청와대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국방부는 경북 성주에 사드 2기가 사실상 실전 배치됐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연내 구비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기 때문에 4기가 추가 반입될 것임을 시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발사대 이동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지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청와대 보고 때도 해당 내용은 누락됐습니다. 4월 26일 사드 체계 일부 장비가 공여 부지에 2기가 배치됐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대선 전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하고 새 정부엔 아예 보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사드 기습 배치 등에 보고조차 못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입장이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인데 국방부에 남아있는 취재 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국방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일테면 인수위원회인데 여기 업무 보고 직후에 따로 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업무 보고 이튿날, 그러니까 26일입니다. 이때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게 현재까지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는 그날 사드 추가 반입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청와대의 반박이 나온 시점이 오늘 저녁 6시 반쯤입니다. 그 이후로 국방부는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구두로 보고한 것인지는 좀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 또한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파악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는 건데 일단 오늘은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부 취재 기자들은 평소에 한민국 국방장관이 퇴근하는 통로,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그 통로에서 오랜 시간 대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통로로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가요? 보고 시점, 보고 내용 이걸 놓고 이제 청와대하고 국방부가 이른바 진실 게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25일 국정기획자문위 업무 보고 때도 그렇고 취임 이후에 지금 3주가량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보고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던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놓고 볼 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업무 보고 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한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업무 보고 때는 배석자들이 많고 해서 보안 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따로 보고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인 지난 14일에는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고 또 악수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17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했는데 이때 한민구 장관이 직접 안내를 했습니다만 이때도 보고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는 얘기고 무엇보다도 사드가 지금 그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의 특사 보낼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갔었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대면 보고 자리가 있었는데도 보고가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대선 때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사드 배치 문제였습니다. 또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에 대해서 국방부가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에 4기나 6기라는 표현이 없고 2기 배치라는 단어밖에 없다는 게 국회 기획자문위원회 측의 입장입니다. 예.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뭐 10억 불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그게 바로 이제 그 몇 대냐 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때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왔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물어보지도 않았었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되는데 그건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이성대 기자하고 얘기하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방부에 나가 있는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청와대 취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 자, 진상을 좀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니까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우선 조사를 하게 됩니까?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언제 배치가 됐느냐, 누가 결정을 했느냐, 또 왜 비공개로 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우선 언제 시기의 문제입니다. 우선 반입이 지난 3월 6일 2기가 먼저 반입이 됐고 예. 했기 때문에 4기는 그 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시기는 확정할 수 없지만 새 정부 출범 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누가 추가 반입을 결정했는가? 이건 여전히 늘 궁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민국 국방장관 또 김관진 안보실장 안보라인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드 배치를 결정한 건 지난해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지만 우선 반입이 된 거는 지난 3월 6일이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당시에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안보 라인은 살아 있었고 이 두 사람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활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배치를 강행하고 이 사실을 왜 그러면 알리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진상규명의 가장 큰 부분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사드 배치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되돌릴 수 없는 과정에 접어들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반입을 해버리면 이걸 다시 반출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 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드 문제 차기 정부에 넘기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예. 이 반입이 공개될 경우 환경 영향 평가를 하라는 여론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 과정에서 배치가 늦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예. 실제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환경 영향 평가가 기형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오늘 이런 연관성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환경영향평가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이른바 절차 문제에도 포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6월 말에. 이 문제가 의제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언론에서 질문을 했는데 일단은 내부 경위 파악이 먼저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예. 이 4기를 반환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그건 이후의 문제이고 지금은 좀 언급하기 힘들다라고 밝혀왔는데 자, 정리해보면 청와대는 4기를 배치한 이 사실보다는 비공개하고 또 보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이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그나저나 청와대가 이 사실을 언제 제대로 파악을 한 겁니까? 그렇다면? 일단 앞서 국방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 25일이었습니다. 예. 국정위의 업무보고 당시에 사드 반입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죠. 다만 다음 날 국방부에서 밝히기로는 위승호 정책실장이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나서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 청와대는 곧바로 정의용 실장이 일체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을 했죠. 예. 문 대통령은 어제 정의용 실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고 이에 따라서 오늘 진실규명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윤영찬 수석이 밝혔습니다. 예. 자, 이런 것이 어떻게 진실 게임이 항상까지 흘러가는가 이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한 가지 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오늘로 이제 취임한 지가 3주째인데 그렇다면 거꾸로 왜 이런 사실 그러면 이제야 알게 된 것이냐? 그 전에 먼저 물어봐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던데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지점 역시도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김관진 실장은 출범 이후에도 열흘 넘게 근무를 했고 또 북한 미사일 때문에 NSC 같은 경우에도 같이 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금도 현직입니다. 따라서 그 한민구 장관이나 어떤 기존 국방부 라인이 먼저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먼저 불러서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 일단 청와대에서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이 사실을 최초에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예. 있습니다. 근데 그 정상적인 인수인계라면 제일 먼저 알렸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묻기 전에라도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황이 여기까지 오니까 그럼 왜 묻질 않았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야권에서는 보고 누락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예.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고를 받으려 하지 않은 게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측의 어떤 문제 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사드가 몇 대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예, 사드 관련 발표에 앞서서 오전에 청와대는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정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늘 인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한꺼번에 묶어서 입각시키면서 앞서 인선에서 논란이 커진 국회 인사청문회의 부담을 줄이고 당청 관계도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의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내정된 김현미 의원은 대표적인 4대강 반대론자, 이른바 4대강 저격수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더 주목이 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행정자치부의 김부겸 의원,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의 김영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종환 의원을 각각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모두 민주당의 재선 이상 의원들로 출신 지역은 영호남과 충청 등 다양합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여권이 열세인 대구에서 국회 복귀에 성공한 4선 의원입니다. 이렇게 지역주의에 도전에 성공한 게 발탁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김현미 의원은 여성 최초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앞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맡아 국회와 당에서도 경제통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김영춘 후보자는 현재 국회 농해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면 세월호 진상규명 작업을 이끌어야 합니다. 도종환 후보자는 시집 접식구 당신으로 유명한 시인 출신입니다.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해왔습니다. 인사기준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발표된 추가 인선인 만큼 청와대는 오늘 인선 내용을 공개하며 4명의 후보자 모두 새롭게 제시한 검증 기준인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4명의 장관 후보자, 그것도 모두 이제 의원 출신인데 사실 이 뉴스가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였죠. 근데 사드 관련 뉴스 때문에 조금 뒤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요한 뉴스면 틀림이 없습니다. 정치부 고석승 기자가 나와 있는데 잠깐 좀 더 알아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청와대가 설명하는 오늘 현역 의원 대거 입각의 배경, 저희가 뭐 분석은 해드렸습니다만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청와대는 오늘 이 정당 정치와 책임 정치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인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새 정부는 민주당 정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대로 실현했다는 겁니다. 예. 당청이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로 가자. 그렇게 뭐 이해는 되는데 국민의 심판도 함께 받는데 뭐 같이 다 받자.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이게 뭐 이상적인 상황이긴 한데 좀 더 들여다보면 다른 속사정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청와대는 오늘 그 백브리핑에서 인사검증과 이 정치인 후보자의 선택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사실 이 청와대가 국회 청문회 문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장 어제까지 같이 의정 활동을 하던 의원들이 이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에 서게 되면 아무래도 이 동료 야당 의원들의 칼끝이 좀 무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 실제로 인사청문회 도입 후에 이 후보자로 국회에 있었던 이 국회의원 출신이 모두 36명인데 이 중 이 중도 낙마한 사례, 그러니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까? 36명 중에. 네, 그렇습니다. 정말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은 여든 야든 아무튼 팔은 안으로 굽는 모양이군요.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냐? 뭐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설정한 국정 기조를 강력하게 이 공직사회에 전파하고 또 이 야당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끌어가면서 각종 개혁 과제들을 개혁 법안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바로 이 의원 장관들에게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도 이 정부 부처 물갈이를 하면서 이 정권 차원의 어젠다를 새로 세팅해야 하는 정권 초기나 이 레임덕을 막아야 하는 정권 말기에 이 의원 장관들을 많이 기용하곤 했습니다. 예. 자, 아직 남은 장관 자리가 내각에 많습니다. 사실 오늘 4명, 그 전에 뭐 극소수였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더 많은 의원들이 그 입각할 것이냐? 근데 계속 의원 입각만 시키기에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지금 남은 장관 인선 자리가 한 10여 자리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이 중에 뭐 의원 입각 얼마나 될지는 사실 뭐 청와대 외에는 아무도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 현재 나오는 이 상황으로 봐서는 이들 자리 중 상당수가 이 전현직 의원 기용 가능성이 크다는 이 관측입니다. 그런가요? 특히 이 인수위격인 이 국정자문위에서 지금 활동 중인 의원들 상당수가 이 해당 분야에서 이 장관을 맡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뭐 두고 보도록 하죠.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이제부터 조각에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호 인사인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선에서부터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전면전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당 지도부가 문 대통령을 향해서 꼼수, 궤변 등 표현을 쓰면서 비판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정호택 원내대표는 인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형적인 자기 합리화이자 거만한 꼼수라고 생각하며 궤변에 가까운 논리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 절차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인사배제 5대 원칙이 깨진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논리로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에도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강경화, 김상조 두 내정자에 대해서도 스스로 본인들이 내정을 철회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녀 위장 전입과 이중 국적이 확인된 강경화 후보자는 부적격 덩어리, 부인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김상조 후보자는 의혹 복마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늘로 예상됐던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도 미뤄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서 후보자 재산과 관련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처럼 정면 충돌을 불사하고 나선 건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높이고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도 오늘 이낙연 후보자의 임명 동의 표결에 참여는 하되 반대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이낙연 후보자의 청문회 이후로 야당 청문위원들이 대량의 항의 문자를 받고 이에 대해서 야당이 반발하면서 공방이 있었죠. 그런데 다음 달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도 야당 외교통상위원들의 신상이 미리 인터넷상에 공개됐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글입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 이름과 사진,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가 첨부돼 있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 강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야당 청문위원 9명의 부모, 자식, 친인척 비리 및 반박 자료를 준비해달라는 제안이 눈에 띕니다. 이처럼 대규모 문자 항의가 예고되자 외통위 야당 의원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문자 걱정 때문에 청문회 준비에 영향을 받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항의 문자를 만통 받았다는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는 문자 시위를 의정활동 무력화라고 반발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언어 폭력이나 비하, 협박 등을 함으로써 반면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던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욕설을 제외한 국민의 연락 행위는 주권자의 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자 항의의 대상이 됐거나 대상이 될 수 있는 야당 의원들은 최근 속속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예, 오늘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35억 원 사용과 관련한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수십억 원의 용처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전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안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이관직 전 총무비서관은 JTBC 취재진에게 특수활동비 사용처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로 황교안 전 대행을 지목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활동비 지급 대상으로 꼽은 뒤 그 내역과 관련해 황 전 대행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 비서관은 황 전 대행에게 지급됐던 특수활동비 액수와 관련해선 자료가 없어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겠다면서도 한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군부대 방문 같은 행사가 있을 때면 경력금이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전 한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황 전 대행은 올 들어서만 군부대를 2차례 공개 방문했고 대통령 대행 기념시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의 설명은 황 전 대행이 특수활동비와 무관하다는 국무총리실의 해명과는 충돌합니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은 특수활동비 지급을 황 전 대행이 모를 수 있는 구조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수활동비 등 35억 원의 행방을 놓고 직접 해명이 필요해진 상황이지만 황 전 대행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문제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예, 황교안 전 총리는 특수활동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부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고 있을 것이다. 좀 더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예, 일단 황 전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있던 기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12월 9일부터 약 5개월간입니다. 예. 황 전 총리는 이 기간 동안 어린이집, 그리고 노인복지관,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 여러 현장들을 방문했는데요. 실제 촛불 집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 방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서 대선 주자 행보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죠. 예. 즉 이런 행보를 보이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우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디까지 이제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고 본인은 뭐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렇다고 해도 현장 방문을 그렇게 했다 해도 거기 뭐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까?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대행의 대선 주자 행보에 이런 예산을 썼다는 비판도 나올 수가 있지만요. 거기에만 지출됐다고 하기에도 액수가 너무 크다는 지적입니다. 예, 지금 일단 다시 한번 그 전제를 하자면 거기에 썼는지 안 썼는지도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예, 예. 않은 상태입니다. 예. 결국 당시 총무비서관과 이 황대행 측이 상세하게 밝히지 않는 한 공개가 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럼 뭐 계속 좀 취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오늘 논란이 된 사드도 이제 2기뿐만이 아니라 4기도 모두 황대행 시절에 들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 새벽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한미 당국이 군사 작전을 하듯이 대선은 20일 앞둔 상황에서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예. 황 전 총리는 배치 이후에 오히려 공개적으로 어떤 무기 체계를 어디에 배치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기자들에게 이 패트리엇 배치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냐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예, 이 환경 영향 평가서가 하지만 제대로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한 이유는 뭔지, 또 기습 배치가 이뤄진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드 비용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 배경은 또 뭔지 이런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트럼프가 뭐 그 얘기를 돌발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했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드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거 외에 또 이제 그 대통령 기록물 보관, 예.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얘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드 운용 비용 부담 주체와 관련한 문서들, 그리고 또 한일 위안부와 관련한 문서들, 이런 이 주요 외교 현안들과요, 개성공단 폐쇄, 또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아직 밝혀야 할 부분들이 남은 이런 이 내용들이 담긴 기록이 모두 현재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예. 현재로서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어떤 문서가 봉인이 됐는지 그 목록조차 다시 봉인이 돼서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문제는 지금 그 정재윤 기자가 거론한 사안들만 해도 뭐 다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여전히 진행형인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기록물들이 새 정부한테는 매우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걸 지금 다 볼 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본인이 오늘 해명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된 해경 1, 2, 3정장의 혐의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온 건데요. 예. 2014년 당시 JTBC도 이런 비슷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가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법무부가 강한 수사 개입을 했다면 당시 황 장관의 지시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황 전 장관이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적극 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지난 5개월에 대한 어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건 황 전 총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영 전 마사회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를 아낀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어릴 때 정 씨를 잠깐 본 것 외에는 잘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불거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영 한국마사회 전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앞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을 직접 확인해줬습니다. 지난 2013년 박원호 전 한국승마협회 전무가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의 내시를 지원하고 박 전 대통령은 최 씨 딸 정유라를 아낀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전 부회장은 당시 이 같은 말을 듣고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살림살이를 도와주는 사이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승마협회 박 전 전무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오늘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손으로 하트를 그리며 힘을 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손인사로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일 열릴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비선진료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도 출석합니다. 앞서 두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이 오늘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정유라 씨는 내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압송됩니다.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 5명이 정 씨를 데리고 덴마크를 출발한 뒤에 네덜란드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덴마크와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네덜란드에서는 현지 경찰 당국의 감시를 받는 이른바 통과 호송 절차도 밟게 됩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는 네덜란드를 경유해 내일 오후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 25분쯤 덴마크에서 비행기에 오른 뒤 1시간 30분 뒤인 내일 새벽 1시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공항에 도착합니다. 덴마크 경찰은 네덜란드행 비행기에서 한국 검찰에 정 씨를 인계만 하고 비행기에서 내렸고 정 씨 모습은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가 출발하는 내일 새벽 4시 40분쯤까지 정 씨는 네덜란드 공항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네덜란드에선 정 씨를 넘긴 덴마크와 압송해오는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법무부는 네덜란드에 별도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당국도 이를 받아들여 현지 경찰이 추가로 정 씨 신병을 책임집니다. 이후 한국행 국적기에 탑승하면 내일 오후 3시 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정 씨의 비행기 좌석은 감시가 쉬운 맨 앞자리나 비상구 쪽 혹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정 씨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포토라인 앞에 서서 취재진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될 정 씨에 대한 수사는 삼성 뇌물죄를 담당한 특수 1부가 주로 맡고 2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첨단범죄 수사 1부가 추가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이렇게 정유라 씨가 송환되면서 최순실 씨의 심경 변화도 주목됩니다. 그동안 최 씨는 딸 얘기가 나오면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죠. 정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과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 씨는 어제와 오늘 재판에서 연이어 딸 정유라 씨를 언급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는 어제 재판이 마무리되던 밤 10시쯤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가 피고인이 말할 것이 있느냐고 묻자 직접 마이크에 대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특히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완전히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삼성에서 말 한 번 빌려 탔다가 승마협회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딸이 들어온다고 해 자신이 흥분한 상태라며 피고인석 맞은편에 앉은 한웅재 부장검사에게 웃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최 씨는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뒤 딸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정 씨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 씨 송환 소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최 씨가 향후 진술 태도를 바꿀지 관심이 쏠립니다. 곧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정 씨를 지키기 위해 최 씨가 자신은 물론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넉 달 넘게 서울 광장을 점거했던 친박단체 천막 텐트촌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불법 텐트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자 20차례 이상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세월호 유가족 측과 협의해서 광화문 광장의 추모 텐트 일부도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광장에 모인 서울시 직원들이 텐트 안에 있던 담요를 꺼내고 뼈대와 천막을 분리합니다. 친박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며 서울광장에 불법으로 조성한 천막 텐트촌이 오늘 아침 강제 철거됐습니다. 텐트 41개 동은 작업이 시작된 지 30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설치된 지 129일 만입니다. 일부 친박단체 관계자들이 항의를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은 있었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 민원이 끊이지 않자 22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박단체 측은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텐트부터 철거하라며 버텨왔습니다. 이들은 어젯밤에도 철거에 반대한다며 애국 텐트를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돌렸지만 현장에 나온 회원은 40여 명뿐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함께 광화문 광장도 재정비할 전망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측과 협의해 허가되지 않은 일부 텐트를 철거하겠다는 겁니다. 이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등 광화문 광장을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에 하나로 석탄 화력 발전소가 꼽히면서 이미 일부는 가동 정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동을 줄이거나 폐쇄하려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이미 국민연금이 2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돈이죠.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입니다. 오늘 국회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과 국책은행 등이 투자할 곳을 정할 때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여기는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입니다. 국내 모든 사업장들 가운데 대기 오염물질을 4번째로 많이 내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 9호기와 10호기 건설 비용 약 3조 원 가운데 13%인 3,900억 원은 국민연금이 빌려준 돈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삼척과 태안, 영흥과 여수 등에 지어진 석탄화력발전소 13기에 대해 회사채 인수 방식으로 총 1조 9,7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JTBC가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함께 국민연금의 회사채 인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민연금법상 기금을 투자할 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법상의 표현상에서 할 수 있다인데 그걸 하지 않은 걸 그러면 위반이라고 볼 거냐. 발전소는 안전한 수익이 오랫동안 보장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중요한 국민연금이 적극 나선 겁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수발전과 군산발전에 3,075억 원, 김천발전에는 388억 원을 투자했고 자회사 KDB 인프라운영은 삼척 포스파워 지분 56%를 인수했습니다. 오늘 발의된 법안은 적어도 국민이 주인인 연기금이나 국책은행은 투자처를 고를 때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걸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 돈으로 미세먼지 배출처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법으로 이것은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자본시장에서 수익률을 쫓는다는 것, 이건 뭐 당연해 보이긴 하죠. 그러나
최근의 세계적인 흐름은 이런 공공자금의 운영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은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석탄 관련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 홈페이지입니다. 3월 7일 발표한 투자 철회 대상 기업에 한국전력이 포함됐습니다. 자국 의회가 매출액에서 석탄 관련 부분이 30%가 넘는 기업에 대한 연기금 투자를 금지시킨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연기금도 석탄 화력발전 회사에 대한 신규 투자나 연장을 내규로 금지했습니다. 이미 이뤄진 투자도 오는 7월까지 모두 회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도 자국 법을 통해 공공자금의 석탄 관련 회사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수익성이 난다고 해서 투자하는 것은 제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없었고요. 실제 엑손모빌로 미국 최대 부자가 된 록펠러가의 재단도 석유 등 화석연료 관련 투자에서 발을 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수익률이 높고 위험이 낮을수록 선호도가 커집니다. 각국의 석탄 발전소들이 인기가 높았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연기금들이 잇따라 등을 돌리면서 일부 국가에선 아예 정책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위안부 합의 개정을 권고한 유엔에 반론문을 보내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어딘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과 다릅니다. 정작 유엔에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등 역사 교육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시정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다시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은 특파원입니다. 지난 3월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했다고 실었습니다. 지난해 승인된 교과서에선 일본군에 연행됐다는 기존 표현이 식민지나 점령지에서 모집됐다로 수정됐습니다. 가해 역사를 왜곡하는 아베 총리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軍や関係によるいわゆる朝鮮連邦を直接示すような記述は見当たらなかった。 상케이 신문이 보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데이비드 케이 특별보고관은 학교 교재에서 역사적 사실 해석에 대한 개입을 삼가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쟁 중 일본이 관여한 심각한 범죄를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도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이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 시도를 재차 강하게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를 거부했는데요. 다음 달 확정될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원입니다. 세월호 소식입니다. 수색 43일째인 오늘 승객들이 자주 이용했던 배 3층 중앙 로비 쪽에 수색 인력이 집중됐습니다. JTBC 취재진이 내부 수색 장면을 담은 사진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현장에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수색이 집중된 3층 중앙 로비 구역은 일반인 승객과 단원고 학생 모두 이용한 장소로 카페와 식당, 노래방 등 편의시설이 있던 곳입니다. 많은 승객들이 드나들던 구역이어서 아직 남은 미수습자 가운데 누구든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을 막고 있던 선체 우현 쪽 카페 테이블 등 장애물을 제거했고 아래쪽에 쌓인 진흙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또 3층 로비로 들어가는 진입로 한 곳도 추가로 뚫었습니다. 추가 진입로가 새롭게 확보되면서 수색 작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월호 선체를 지탱하는 받침대 추가 설치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기존 받침대 3개 사이로 2개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해수부는 일단 6월 말까지 세월호 내부 수색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3층 선미 쪽에서 손가락뼈 한 점이 추가 발견되는 등 미수습자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본 곳에서 유해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칸까지 수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서울역 고가공원이 시민들에게 개방된 지 열흘 만에 한 외국인이 난간 아래로 투신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개장 전부터 고가 난간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카자흐스탄 출신 A씨가 서울역 고가에서 투신한 건 어젯밤 11시 50분쯤이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투신 사건이 벌어진 곳입니다. 밤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차들이 많이 다니는 낮 시간에 사건이 벌어졌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서울역 고가의 외벽은 서울역 위를 지나는 구간을 제외하면 높이가 1.4m입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서울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라든가 네덜란드, 그다음에 잘 아시는 장각의 유리다리,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1.2m 높이의 이제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신 경비 인력 6명과 29대의 CCTV를 설치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A씨는 쉽게 안전벽을 넘었고 경비 인력은 물론이고 보안 요원과 경찰, 시민들까지 나서 만류했지만 결국 뛰어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비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 난간 높이를 더 높이는 문제는 고가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중부권의 가뭄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수지가 마르면서 논에 댈 물이 부족하고 수확을 앞둔 마늘이 말라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땅을 파도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천공기가 땅을 파보지만 물 대신 마른 흙만 나옵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사흘째 이 주변을 뚫고 있지만 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지하수까지 말라버린 겁니다. 모내기를 앞둔 농가들은 물 확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4km 넘는데 물을 끌어다가 지금 쓰는 형편인데 그 물도 그게 저쪽에서 많지 않으면은 거기서 또 못 품게 해요. 그거를 못 끌어가게 해요. 밭작물 피해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마늘잎은 바짝 말랐고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수확 시기를 앞당겼지만 썩은 게 많아 제값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전국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균 59.9%인데 50% 아래로 떨어진 곳도 98곳이나 됩니다. 충남 4개 시군의 농업용수원인 예당저수지입니다. 물이 마르면서 저수지는 초원으로 변했고 낚시용 좌대는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올해 내린 비의 양은 평년의 55%로 단수 사태를 낸 2015년보다 적은 양입니다. 가뭄 주의 단계가 내려진 경기 안성과 충남 보령, 당진은 지난해 30% 수준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7월까지도 비는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 해갈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실제로 가지도 않은 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경찰서의 실수로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이민호 씨는 최근 부산 사상경찰서에서 우편물 한 통을 받았습니다. 2달 전 가지도 않은 부산에서 끼어들기를 했다며 자신의 차 번호가 적힌 과태료 고지서가 온 겁니다.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하자 경찰이 잘못된 차 번호를 입력해 벌어진 실수였습니다. 누구 하나 이제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네들이 처리했으니까 그냥 가면 된다. 많이 실망도 됐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과 경남 창원 등에서 벌금 미납자를 정리하겠다며 10년 전 불법 주차 과태료 고지서 19만 건을 한꺼번에 발송해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과태료 납부 영수증 보관 기간인 5년을 훨씬 지난 상태에서 이미 과태료를 낸 사람들에게 영수증으로 입증을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선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14,000여 명에게 고지서를 보냈다 뒤늦게 무효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고지서가 잘못 발부돼도 민원인에게 입증을 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남권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호가가 한 달 새 1억 원이 올랐습니다. 이러한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부동산 대책이 예상보다 빨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서울 고덕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입주할 때까지 매매를 금지하는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인데도 청약대기자로 북적입니다. 재건축 효과로 인근 다른 아파트의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단지가 크고 역세권이고 하니까 한 1억 정도 붙은 거예요. 물건 찾기가 어려워요. 일반. 집값뿐만 아니라 땅값도 올랐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개별 공시지가는 1년 새 5.3% 올라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주가에 이어 부동산 가격마저 오르자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주식 투자를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은행권에 이어 다음 달부터는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서도 이자만 갚다가 원금은 만기 때 갚는 만기 일시 상환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몇 년 새 국민 소득에 견준 가계부채 비율이 크게 늘었는데 이를 150% 이하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완화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등의 대출 규제를 서울 등 과열 지역에 한해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최근 논란이었죠. 이슬람 국가 IS가 노트북에 숨긴 폭탄으로 여객기 격추를 시도할 것이라는 최고 수준의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이 국제선 항공기의 노트북 반입 금지를 추진합니다. 우리나라 항공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윤서령 기자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 휴대용 랩탑 컴퓨터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They're obsessed with the terrorists, the idea of knocking down an airplane in flight, particularly if it's a U.S. carrier, particularly it's full of mostly U.S. folks. 미국 또한보부는 지난 3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10개 공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에 노트북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전자기기에 폭발물을 숨길 수 있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에 따른 겁니다. 반입 금지 대상은 노트북을 포함해 휴대전화보다 큰 태블릿 PC도 해당됩니다. 이 같은 조치가 모든 국제선으로 확대되면 하루 평균 탑승객 56만 명, 연간 2억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이 가운데 200만 명은 한국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 항공 탑승객의 38%가 노트북을 들고 탑승했고 이 가운데 42%가 실제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외신은 이 같은 조치로 탑승객들이 불편을 겪어 관광과 항공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전 세계 여자 배구 연봉 1위 김연경 선수가 결국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6년 동안 활약했던 터키 리그를 떠나서 중국 상하이로 갑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려면 가까운 중국이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연봉에 대해서도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연봉? 네. 자랑이요? 네. 아니 그냥 뭐 밥 먹고 살 정도로. 밥을 뭘 드시는 거예요? 전 세계 여자 배구 연봉 1위, 배구 여제 김연경의 선택은 중국 상하이였습니다. 지난 6년간 터키에서 활약한 김연경은 올 시즌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은 뒤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터키 리그 소속팀 페네르바체는 김연경 영입 뒤 유럽 챔피언스 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김연경을 붙잡는 데 공을 들였지만 김연경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일정이 여유 있는 중국을 택했습니다. 구체적인 연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터키 리그와 비슷한 15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보다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게 필요할 때 국가대표 훈련에 집중할 수 있어 국제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뛴다라는 게 뭐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리그와 계약 기간은 1년. 김연경은 한 시즌 뒤 다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한강공원에 기분 좋게 나들이 갔다가 주차장 때문에 망쳤다는 분들 계십니다. 차 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항의도 빗발치고 있는데요.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명이 켜진 한강 다리에서 음악 소리와 함께 시원스러운 물줄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사진 찍기에 한창입니다. 635대 규모의 반포 한강공원 주차장 입구는 몰려든 차량들로 북적댑니다. 해가 지면서 공원에도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9시를 막 넘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원 주차장 입구에는 아직도 이렇게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더 큰 문제라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부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밤 10시가 넘자 주차장 출구 요금정산소 쪽으로 차량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반포 한강공원 주차장 출구는 단 2곳뿐.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차량들과 공원을 지나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려는 차량들까지 서로 뒤엉키면서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저 뒤에서부터요 오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저기 몇 미터 안 돼.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지금? 지금 1시간 20분째 지금 여기 와 있어요. 화장실을 아까 갔다 왔는데요. 갔다 와도 계속 이 자리에 있더라고요. 걸어가고 싶어요, 차라리. 주차장을 걸어서 나오는 시간을 측정해봤더니 성인 남성 걸음으로 주차장 입구에서 출구까지 걸린 시간은 5분 10초 안팎. 걷는 것보다 최소 10배 이상 차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서울 한강사업본부에는 주차요금 징수 시간이 밤 11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간인데요. 아직까지도 주차요금 징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 뒤쪽을 보시면 주차장을 빠져나간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주차관리 요원은 있지만 지켜만 볼 뿐입니다. 극심한 정체에 일부 시민들은 요금정산소 앞으로 몰려와 항의합니다. 2시간째예요. 주차요금 지금 다 받는 거예요? 지금 다들 11시간 못 받게 돼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요. 아니 화나는 게 아니라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떠있죠. 없었어요. 블랙박스 확인하실래요? 없었다니까요. 서울시로부터 한강공원 주차장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 측은 11시 이후에 나가는 차량들도 11시까지의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다 보니 11시가 넘어 밤 늦게까지 요금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많이 안 나가면 늦게까지 거의 있거든요. 대중이 없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정체와 혼잡 등 시민 불편을 고려해 차량 주소지로 영수증을 보내 주차 요금을 후불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현장 징수를 고집하면서 혼잡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밤 12시를 훌쩍 넘긴 시간인데요. 아직도 주차장 입구로는 긴 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관찰 카메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답한 거북이 걸음 끝에 새벽 1시가 가까워서야 요금정산소를 빠져나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무인정산기와 출차로 추가 확보 등은 7월로 미뤄졌습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대책과는 거리가 먼 공휴일 주차요금 유료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 주차요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한다는 설명입니다. 공휴일 주차요금 유료화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더 걷어서 불법 주차와 혼란을 막는 방법보다 무인정산 시스템 도입과 출차로 추가 확보 등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더 시급한 정책이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19대 대선에 나타난 국민 여론과 민심의 엄중함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자유한국당의 재건 방안과 치열하게 토론을 하지만 상대와 구성원을 서로 배려하는 소위 품격 있는 말씀으로 토론을 이루어집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순덕 할머니,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산 가족이었습니다. 전쟁통에 여동생 둘을 고향 황해도에 두고 온 그는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동생들과 재회할 날을 꿈꾸면서 삭바느질과 담배 장사 등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그렇게 모은 전 재산이 7억 원.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사라진 특수활동비 35억 원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돈. 그러나 대체 어디로 날아가는 것인지 모를 그 돈에 비하면 쓰임에 있어선 비교가 될 수 없었던 소중한 돈이 됐습니다. 그는 그 돈을 자신의 담배가게 옆 대학교에 기부했고 마치 그 옛날 할머니의 동생 같았을 젊은이들은 해마다 4명씩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엊그제 그가 세상을 떠난 자리에는 비록 피를 나눈 가족은 없었지만 피보다 진한 물, 그러니까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을 학생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어찌 보면 이산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 딸과 손자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뚝뚝 흘렸다던, 여기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어린 손자까지 멸망시키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국정농단의 공범. 그의 가족 사랑 역시 유별났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다던 딸을 수단을 가리지 않고 말에 태웠고 차곡차곡 계단을 밟고 올라가려 했던 다른 젊은이들의 꿈을 무너뜨렸습니다. 남들의 기회를 누르고 뛰어넘어 움켜쥐려 했던 행복. 그 딸은 몇 달간의 도피 생활 끝에 이제 내일이면 돌아옵니다. 그 몇 달도 이산이라면 짧았던 이산 가족 시절은 곧 마무리되겠지만 그들에게 만남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해후는 길고도 지난했던 겨울을 관통해낸 우리에게 또 어떤 그늘진 기억을 되살려낼 터. 한 가족의 해후를 사람들이 반겨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담배가게 할머니와 비선 실세 여인. 너무나도 달랐던 그들의 삶만큼이나 너무나도 달랐던 가족사랑. 그래서 다시 인용하게 되는 역설. 피보다 진한 물도 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반입이 됐고 청와대가 이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 일부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고 새로 들어온 내용이 있는지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청와대하고 국방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보고했다라고 했고 청와대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은 하나일 텐데 새로 나온 뭐 얘기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6일 국방부는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를 했다. 곧바로 청와대에서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이후에 국방부는 아직까지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다만 인수위격이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일 오후 2시에 국방부를 다시 불러서 추가로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예. 그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야 되는 것인가, 그게 좀 여태까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좀 어찌 보면 황당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설령 국방부 주장이 맞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 보고한 날짜를 보면 출범하고 보름이 넘도록 보고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설사 26일 날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 주장이 맞다고 해도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이 사실은 맞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김관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일이었죠. 정의용 안보실장이 취임할 때까지 열흘 넘게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소집된 NSC에도 2번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예.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금까지도 현직
장관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 지난 17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하고 합참을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합동조사지휘본부에게 8분간 비공개로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사드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셈이 되는 예. 거죠. 또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 또는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NSC까지 2번이나 열렸으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근데 그게 만일 실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국방은 다 이렇게 실전 상황을 전제로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사드 2기는 있다고 모두들 알고 있죠. 대통령도 알고 있고. 근데 사드 2기가 발사됐다고 치죠. 근데 또 날라옵니다. 근데 대통령은 사드는 다 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한 대 아니 4대가 더 있다고 해서 만일에 그 4대를 더 쓴다고 하면 대통령은 저 사드는 뭐냐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이잖아요. 좀 코미디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가능한 얘기가 돼버리고 마는데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전혀 보고가 안 됐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 인수위격인 국정자문위가 지난주에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여기서도 보고를 안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정위 측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당시 업무 보고 당시에 발사대 2기 등이 들어왔다는 내용만 국방부가 보고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가로 공개된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를 누락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문상균 대변인도 당일 보고를 하지 않은 건 맞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보안 사항이라서 여러 사람이 있는 그 국정위 자리에서는 보고를 안 한 걸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그럼 봐야 됩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안 사항이라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걸로 추정이 된다. 여러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단독으로 보고했다는 얘기도 아까 일부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근데 보고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에서는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임 정권 인사들이 보고를 안 한 건 뭐 분명히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새 정부는 왜 이 문제를 그럼 먼저 들여다볼 생각은 안 했냐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드 포대 같은 경우에는 발사대 6기로 구성이 되죠. 지금 2기가 들어온 만큼 4기가 들어올 거라는 전망,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또 실제로 반입 장면이 포착됐다는 이런 기사들도 당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게다가 사드는 지금 문재인 후보 시절부터 안보의 중요한 현안이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되면 곧바로 체크해야 될 사안이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왜 안보 라인의 보고만 기다리고 있었느냐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 대목도 사실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언제 최초로 인지했는지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그 부분은 좀 공개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궁금하긴 뭐 매 한 가지군요. 사실 저희들도 이 문제 즉 그 4기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도를 해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확인을 한 바가 없고 또 공개한 적도 없는 것은 또 틀림이 없는 사실이어서 이번에 이렇게 확인이 됐다라는 것이 그래서 더 좀 의구심에 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한 달이 채 안 남은 상황인데 이 문제가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게 될까요?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 경위 파악이 먼저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 들어온 4기를 다시 반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건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이 4기가 배치된 사실보다는 이 배치 과정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됐고 그 과정을 누가 결정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시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어떻게 이행이 되는지.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또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다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네, 공직 후보자의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내놓은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투기성 위장 전입은 엄격하게 검증하겠다.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자는 배제하겠다. 다시 말해서 투기의 목적이 없고 2005년 7월 이전의 일이라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를 두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또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팩트체크가 여러 사실들로 이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왜 2005년 7월이 나왔는지부터 좀 볼까요? 네. 국무위원 후보자는 애초에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05년 7월에 처음으로 그 대상이 됩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2005년 7월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이 되려는 사람이 이 제도가 시작된 뒤에도 위장 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예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로 어제 기준이 나온 겁니다. 네, 그렇겠죠. 이제 위장 전입은 엄연한 법 위반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청문회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사안이니까 몰랐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국무총리는 어떤가? 국무총리는 2000년에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에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과 함께 이른바 헌법기관이 포함이 됐죠. 그리고 2003년에 흔히 얘기하는 4대 권력기관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고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등으로 대상이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청와대에서 말하는 2005년 7월 이 기준으로 보면 현재 위장 전입이 논란이 되는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2005년 전의 일들이었기 때문인데 또 하나는 위장 전입이 주로 80년에서 9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5년 이후라는 시점이 기준으로서 의미가 약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는 이런 시점 외에도 또 목적에 따라서 달리 보겠다라고도 밝혔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역대 정권의 후보자들마다 그 목적성, 동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에 따라서 경중을 달리 판단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만 보면 목적에 따라서 다르지 않고 동일한 이런 잣대가 적용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동일 적용을 말해왔는데요. 2009년에 민주당은 인사청문 TF를 꾸려서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 전입도 다를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특히 미국의 이 뉴욕주, 코네티컷주, 그리고 영국의 처벌 기준까지 세세하게 당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 위장 전입이 워낙 많이 드러났었고 그래서 이제 야당의 위치에서 이런 주장들을 했던 건데 그러면 실제로 외국에서는 교육 목적의 위장 전입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사례 한번 취재했는데요. 미국의 워싱턴 DC의 경우에는 2012년 위장 전입 방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교육의 목적이더라도 적발이 되면 최대 90일 구금 또는 최대 $2,000 벌금 그리고 신고 한라인도 갖췄습니다. 영국에서도 인기 공립학교에는 위장 전입자가 몰린다고 합니다. 지역교육청이요. 입학 원서의 10%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공공서류와 주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걸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금까지 할 만큼 꽤 까다롭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나라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물론 우리와 여건이 똑같지는 않아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참고할 부분이 있죠. 이들 나라는 기회균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교육 절도라는 말까지 쓴다고 하는데요. 교육의 기회를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는 것을 부당 이득으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을 위한 위장 전입도 부정한 이익의 축으로 본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자가요. 민주당 대변인 시절인 2007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규용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교육 목적의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지자 강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자의적이고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자세한 설명과 이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은 여야가 바뀐 채 반복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정치권에서 새롭게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발전적 결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물론 가장 좋은 건 이제 문제가 없는 후보자가 나오는 거겠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반성회를 반성해라는 키워드입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이 대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당의 진로를 모색하겠다면서 대선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의도도 좋게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예. 반성과 성찰의 기반 위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 또 자기 혁신의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우리가 우일신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가 나와서 평가를 해주기도 했고 처음에는 잘 진행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한 당협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비겁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받을 짓을 했냐. 죽일 X들 이런 말도 나왔었고요. 이른바 친박계에서 비박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자 비박계에서도 친박계를 비난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고 당선된 사람들이 밥그릇만 챙기다가 당이 망가졌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고성이 계속 이어지자 의원들이 그만하라. 또 마이크를 뺏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좀 진정이 됐습니다. 박성태 기자는 굉장히 좀 그래도 차분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 편인데 아까 오늘 코너에 나온 거 보니까 뭐 굉장히 험한 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더군요. 그래서 다 인용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기자가. PD가 빼자고 그래서요. 그런가요? 그 반성하겠다고 만든 토론회인데 이제 오히려 그래서 또 반성을 해야 될 반성회다. 뭐 이런 그래서 키워드 그렇게 정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구태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인데요. 자유한국당은 7월 초에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친박계와 홍준표 전 후보와의 갈등이 좀 있는데 오늘 토론회를 지켜봤던 한 당직자는 지금 상황 인식도 못하고 있고 정신도 못 차리고 있다.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서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열죠. 두 번째 키워드는 혼술남녀 추천합니다. 드라마잖아요. 지난해 가을 방영됐던 TVN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이 혼술남녀를 추천하는 이런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특검이 공개했는데요. 지금 보면 대통령님 시간 조금 있으실 때 혼술남녀,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나 예능 삼시세끼 3번째 시즌을 한번 보시죠. 라고 추천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특검은 친밀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저 세 프로그램을 보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조금이 아니라. 근데 저 중에 왜 저 질투 화신 빼고 혼술남녀 또 삼시세끼? 이건 이제 TVN에서 그 CJ 그룹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게 사실 지난 정부에서 CJ그룹이 만드는 콘텐츠 중에 정부 비판적인 게 많다라고 하면서 압박을 해서 이미경 부회장이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를 담당할 문체부 장관에서는 해당 회사의 프로그램을 추천했던 겁니다. 어쨌든 조 전 장관은 당시 또 추가된 문자에서 이 드라마가 요즘 젊은이들의 분위기를 잘 그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의로 해석한다면 드라마를 통해서 사회 분위기를 좀 가늠해봐라. 라고 추천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드라마를 즐겨봤다라는 설이 있었지만 지난 1월 정규제 TV와의 인터뷰에서는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다라고 박 전 대통령이 주장했기 때문에 실제 조윤선 전 장관의 추천대로 드라마 혼술남녀나 또는 삼시세끼를 봤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럼 뭐 확인해서 뭐 하겠어요? 다만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삼시세끼 대부분 혼밥, 그러니까 혼자 밥을 먹었다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두 글자로 아낀 3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뭐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라면서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바로 이 광고인데요. 여기에 5가지 개혁과제, 그러니까 가불개혁, 뭐 일자리, 또 청년, 4050 자유학기제 등 이런 개혁과제를 이행을 하고 만약 2017년 5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56명이 약속을 했고 김무성 전 대표가 사인까지 했습니다. 이 중 32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5월 31일이라면 바로 이제 내일인데.
그래서 이제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었는데요. 오늘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약속을 이행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오늘 원유철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이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관련 내용 중에 4050 자유학기제 등 이 4050의 세대에 대한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은 당시 5대 개혁 중에 나머지 4대 개혁은 대부분 관련 법안이 발의가 돼 있었고 4050 자유학기제만 발의가 안 됐었는데 오늘 하루 남기고 오늘 발의를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졌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만일 당시에 약속이 법안 통과라고 돼 있었다면 꼼짝없이 세비를 반납했어야 되는데 법안 발의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약속을 지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법안을 발의하는 건 뭐 이렇게 그걸 뭐 아주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약속 이행이 되느냐 이 문제인데 뭐 평가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법안 발의는 10명의 동의만 받으면 의원들 10명의 동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다고 볼 수 있고요. 지난해 약속에서도 그 법안 발의도 있지만 사실은 개혁 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세비를 반납하겠다 이런 표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측면만 따져보면 법안 발의만 가지고는 개혁 과제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어서 이것은 약속 이행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당시 약속한 의원 중에는 바른정당으로 분리돼서 나온 쪽에 6명의 의원이 있는데요. 이 중 지상욱 의원의 얘기를 오늘 들어봤는데 계약의 이행 측면에서는 미비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내일 나머지 의원들과 좀 얘기를 해서 공통된 입장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비 반납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분위기는 반납할 의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매스컴 위원회가 선정한 제27회 가톨릭 매스컴 대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독보적인 보도로 한국 언론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을 돌본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네, 내일 오후 중부지방과 호남에 5mm 안팎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잠시 후 소셜 라이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방송이 되겠습니다. 사회부 기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게 싫지가 않죠. 혼자라는 느낌도 지쳐버린 내